이어서 로봇의 기본 구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어떤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이 6개의 어떤 다양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교 좌표형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통 좌표형, 그 다음 세 번째, 수평 관절형, 그 다음 네 번째, 수직 관절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극좌표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병렬형. 이런 6가지에 대한 구조가 있는데, 주로 산업 현장에서는 첫 번째에 있는 직교 좌표형과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수평 관절형, 그 다음 네 번째에 있는 수직 관절형, 그 다음 병렬형 로봇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교 좌표 로봇은 주로 이제 XY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선 운동을 수행하는 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XY G축이라고 하는 3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직교 좌표형 로봇을 나타내고, 우측에 보시는 것은 기본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Y라고 하는 직선축을 이동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G축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로봇의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장착이 되어서 상하에 대한 운동만 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위치적 밀도가 우수합니다. 이 위치적 밀도가 우수하다는 특징은 바로 말 그대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직선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 밀도가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전이 되면 이 변수들이 서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세 개의 축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적 밀도가 우수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티칭 펜던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동작 영역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큰 그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카라 로봇이라고 하는 수평 다관절 로봇입니다. 6축 로봇이 생기기 전에 이러한 어떤 수평 다관절 로봇이 물려 이송에 대한 픽앤플레이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스카라 로봇은 세 개의 어떤 회전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직선축으로 이루어진 다관절 로봇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하는 그런 1축과 2축, 4축은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축이라고 하는 것은 툴이 장착이 된 이 부분인데, 이러한 것은 수직 상하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립 작업이라든지 이 팔레타이징이라는 작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수직 다관절 로봇이 있는데, 이 수직 다관절 로봇은 바로 6개의 어떤 회전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회전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작업 공간 내에 위치하는 임의의 어떤 작업 지점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6축 로봇은 주로 용접이나 도장 로봇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회전 관절을 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하고 사용은 좀 어렵지만 속도가 빠르고 공간 활용 능력이 우수한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통 좌표 로봇입니다. 이 원통 좌표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어떤 길이와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직선축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어떤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이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어떤 직선축과 하나의 어떤 회전축으로 구성된 그러한 로봇을 말합니다. 이 원통 좌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업 영역이 넓고 설치 면적도 이제 적기 때문에 위치적 밀도가 우수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엔드 이펙터에 어떤 과중된 그런 부하, 하중이 걸리면 이 작업이나 어떤 일감의 중량이 크고, 그 다음 위치적 밀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극좌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극좌표 로봇은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직선축과 두 개의 어떤 회전축을 조합해서 구성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수직면에 대해서 상하 운동 특성이 좀 우수한 특징이 있고, 작업 영역이 넓고 경사진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6축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용접 작업이나 이 도장 작업에 이 극좌표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병렬형 로봇인데, 이 병렬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암이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라고 하는 폐쇄 루프를 사용합니다. 이 컴퓨터가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 외계의 어떤 그런 프로세서를 직접 제어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 형태로서 위아래의 어떤 판에 6개의 어떤 링크가 이 병렬로 구성된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 로봇은 물건을 집어서 스케치를 하거나 혹은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PCB 등을 조립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맞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표가 있는데 이런 전기구학, 역기구학 이러한 것들은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로봇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구성은 첫 번째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람의 있던 팔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링크와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링크는 서로 이제 관절과 관절을 연결하는 것을 바로 링크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단부라고 하는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어떤 산업 현장에서 용도로 쓰이는 사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동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로봇의 이제 팔을 동작시키는 역할입니다. 주로 이제 이 서버라고 하는 모터라, 그 다음에 스텝 모터, 그 다음 실린더, 그 다음 유압 실린더, 이러한 것들이 주로 구동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로봇의 어떤 외부 환경을 이제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비전 시각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촉각 센서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힘과 관련된 토크 센서, 그 다음에 엔코더라고 하는 속도를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엔코더, 그 다음에 초음파라든지, 그 다음에 IR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저 센서 같은 거리 센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봇에 장착된 각종 센서라든지 입력 장치라고 하는 티칭 팬더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말 그대로 이제 각각의 어떤 축에 달린 모터를 혹은 구동기를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어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히터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그 다음 에어컨에 대한 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로봇에 장착된 이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어떤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그런 기구학이라든지 동력학을 기반으로 해서 각 관절의 운동량을 계산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등이 바로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니플레이터의 어떤 로봇의 이제 기구적 구조입니다. 기저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의 어떤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로봇을 지지하는 어떤 구조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링크는 쉽게 이야기해서 관절과 관절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강체, 쉽게 이야기해서 리지드 바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조인트라고 하는데 링크와 링크를 연결하는 그런 로봇 동작을 바로 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맨 끝부분에 달려있는 그런 말단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엔드 이펙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최종 링크의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파지, 짚는다라고 하는 이 픽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과 그 다음에 조립, 어셈블리라든지 그 다음에 웰딩이라고 하는 용접 작업에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이 바로 말단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말단부에 대해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단부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니플레이터의 마지막 링크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이 그리퍼라고 하는 것과 말단 장치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그리퍼라고 하는 것은
이 말단 장치의 이제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잡거나 요구하는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뭐 열쇠를 잡고 있는 이런 이제 그리퍼 혹은 엔드 이펙터 말단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측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부품이라는 것들을 집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단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성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작업했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말단부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다양한 어떤 말단 장치에 대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단부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구동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동기는 주로 전류라든지 혹은 유압, 공기압 형태로 에너지원으로부터 이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로봇이 어떤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실린더를 쓰거나 혹은 모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실린더하고 그 다음에 모터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구동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로봇의 외부 환경과 내부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인데, 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 많은 센서를 부착해서 이 로봇에 대한 우리가 사람과 작업할 때 안전이라든지 각종 이제 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등의 어떤 시각 센서라든지 이 촉각 센서, 그 다음 힘이라든지 토크 센서, 그 다음에 속도라든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엔코더, 그 다음에 거리 센서, 뭐 인체 감지 센서,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비전 센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폴스 센서 혹은 로드 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체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현관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인체에 대한 어떤 적외선을 감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형광등을 켤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어떤 기능 특성에 대한 정의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로봇을 선정하거나 로봇을 이제 도입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검토를 한 후에 가장 적합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적재 하중이라고 하는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은 로봇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운송이 가능한 어떤 무게라든지 최대 적재 하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작업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얼마에 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기 때문에 이 로봇의 성능을 결정하는 혹은 부분에서 반드시 적재 하중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정상에서 로봇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이동 공간에 대한 어떤 거리가 혹은 얼만큼 되는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도달 범위 리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로봇이 이제 360도를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한 공간상이 얼마만큼 이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각 어떤 로봇마다 이 스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스펙이라는 것은 바로 사용서인데 이러한 것들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재현 성능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repea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할 경우에 이 정밀하게 계속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로봇이 이제 그런 정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해진 위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정의합니다. 적재 하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로봇이 이 작업 대상물을 들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로봇이 이제 엔드 이펙터가 5kg에 대한 물체를 집었을 때 과연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엔드 이펙터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재 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로봇이 가지고 있는 토크라든지 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재 하중이 이제 크면 클수록 동작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것이 있고, 이러한 적재 하중을 고려했을 때는 바로 3에서 한 1000kg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적재 하중이 크면 클수록 로봇의 이제 크기도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전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리치라고 하는 도달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봇이 이제 실제로 생각해 보면 360도 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도달 범위 반경이라든지 로봇이 이제 최대 할 수 있는 가용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소형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발륨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 소형 로봇, 중형 로봇, 대형 로봇에 대한 이 최대 움직일 수 있는 도달 범위에 대한 그런 부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현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로봇의 재현 성능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목표지 위치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로봇이 이제 실제 위치와는 이제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사양입니다. 만약에 이제 재현 성능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작업에 대한 것이 잘못되거나 혹은 위치를 이동했을 때 어떤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이송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큐브 박스라고 하는 직육면체의 박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속도를 100%, 50%, 10% 조건에 맞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P1, P2, P3, P4, P5라고 하는 5개의 어떤 지점을 30사이클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이것이 얼만큼 정확하게 위치를 하는 건지를 판별하는 것을 바로 재현 성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기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 기능하고 특성에 따라서 뭐 기구를 설계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제 로봇 오퍼레이터보다는 로봇을 직접 이제 설계하고 로봇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구 기본 설계 과정은 이 계략적인 어떤 그런 관절 혹은 링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구학적 해석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모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구조를 우리가 말하는 3D 툴이라든지 인벤터 혹은 뭐 다른 어떤 3D 인벤터 툴을 이용해서 기구학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력학적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력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구학과 동력학이라는 것이 이 수학적으로도 사실 좀 필요를 하게 되고,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어떤 기구학적이라든지 동력학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이제 분석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절의 어떤 움직임으로부터 링크에 대한 위치라든지 방위를 예측하고, 또한 링크를 원하는 위치라든지 방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관절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바로 기구학이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팔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손목에 대한 위치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팔꿈치 혹은 어깨에 대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바로 기구학이라 하고, 그 다음에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의 얼마만큼에 대한 어떤 힘, 쉽게 얘기해서 토크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어떤 힘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바로 동력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기구학적으로 각 링크별로 어떤 위치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다 수학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동력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로봇이 이제 이와 같이 움직였을 때 어떤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힘에 대해서 알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동력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어떤 링크와 이제 결합된 것이 있는데, 이 한쪽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 운동을 하거나 혹은 직선 운동으로서 힘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프리스매틱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조인트가 되겠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바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이제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레볼루트라고 하는 그런 조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링크에 대한 속도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속도에 대한 어떤 그런 적분을 통해서 그런 방향에서 링크의 어떤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 그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직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한 프리스매틱에 대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육축 로봇인데 이것은 회전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구학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구학과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로봇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각 관절에 대한 어떤 위치 혹은 자세, 속도라든지 가속도 등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말 그대로 수치적인 어떤 기하학적 형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행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DH라고 해서 데나비트 할텐버그법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절이 이제 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7가지인데,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 X축 사이에 대한 어떤 그런 각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G축 사이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G축이라고 3차원 평면상에서 그래서 G축 사이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X축 사이에 대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7개에 대한 이런 관절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각과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각,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리와 A라고 하는 어떤 거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기구학적 정의를 나타내고, 이러한 것들 해석을 통해서 각 링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설계를 했을 때 혹은 다른 어떤 그런 변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바로 기구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좌표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원점과 우리가 직교, 오소고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좌표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차원 공간상에 이제 한 점 자체가 어느 이제 좌표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맨 우측에 대한 그림이 바로 우리가 XY G축이라고 하는 3차원에 대한 좌표계를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로봇의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임의의 점을 그 P1이라고 이렇게 하면 원래 로봇의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을 P0로 했을 때 P1까지 이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로봇이 이 좌측의 첫 번째 그림의 P0 상태는 바로 이제 로봇이 작업하기 전에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P1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P0라고 하는 것을 X축, Y축, G축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때 원점을 0,0,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P1에 갔을 때는 우리가 X축으로 20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20만큼, 그 다음에 G축으로 20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좌표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 P1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 20, 20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티칭 펜던트상에서 우리가 워드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조인트 좌표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좌표계에 대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부분까지 이동한 것을 바로 이 좌표계 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준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봇 기준 좌표계는 첫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워드 좌표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 기준 좌표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 기준 좌표계.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도구 기준 좌표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툴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로봇 기준 좌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력학이라든지 기구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세 개의 기준 좌표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평면에서 이제 주로 움직이게 되고, 수직 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팔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 6축 이상의 관절을 가지기 때문에 수직으로 보통 세워져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봇 팔이라고 하는 매니플레이트의 기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기구학과 역기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순기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 관절에 대한 각도나 동작으로부터 이 선단의 어떤 위치라든지 동작을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어떤 좌표를 지니고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XY축으로 포함해서 XY축에 대한 것들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순기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역기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의 이제 엔드 이펙터라는 것으로부터 위치나 어떤 동작을 우리가 관절의 위치나 각도를 구하게 되는 것을 바로 역기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봇을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 순기구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키네매틱스,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역기구학이라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해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이 로봇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어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용접했을 때 이제 스파드 웰딩이라든지 픽앤플레이스라든지 혹은 적재했을 때 로딩과 언로딩에서 이러한 포인트, 하나의 위치와 또 다른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서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continuous pass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연속적인 어떤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페인팅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도선에 대한 매립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AGV에 대한 어떤 주행 경로 변경 선택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을 이제 말 그대로 교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시는 쉽게 얘기해서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칭하는 방식들이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OLP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 프로그래밍이 있고, 세 번째는 직접 교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 OLP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 그대로 경로를 생성하고 검증을 통해서 이 PC 기반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방식을 바로 OLP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자, 이것은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RS232, 485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PC에서 로봇에 대한 어떤 티칭, 위치를 잡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뿌리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칭 펜던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PC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프로그래밍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교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즘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프리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내 손으로 이 로봇의 이제 암이라고 하는 툴이라는 것들을 원하는 위치까지 할 수 있지만, 이 산업용 로봇은 티칭 펜던트를 이용해서 자, X축부터 Y, G축,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베타에 대한 축과 그 다음에 툴에 대한 위치까지 다 잡아준 다음에 그 위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티칭 펜던트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해서 이와 같이 직접 하는 것을 바로 직접 교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시 종류 중에 보면 이 수동 모드 혹은 자동 모드, 그 다음에 원격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 세부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시에 대한 어떤 티칭에 대한 종류에 보면 자동 모드와 원격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래에 보시는 그림까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서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대상물이 있고 로봇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핑을 통해서 로봇이 이제 모션이라는 것들을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 매핑된 이러한 것들을 로봇에 전달하게 되면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인데, 자동 모드와 그 다음에 원격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원격 모드에서는 주로 PLC 신호등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모드입니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티칭하는 것이 어려우면 PLC에서 공정별로 이렇게 다 순서를 정해놓고 그 PLC에 대한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 공정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OLP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 OLP는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공정을 다 이렇게 해놓고 사이클 타임에 대한 한 공정이 끝날 때 시간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변경이 이렇게 좀 쉽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L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 라인에 많은 이제 용접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OLP라고 하는 오프라인 라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직접 교시법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티칭 펜던트를 사용해서 산업용 로봇은 어떤 위치를 이제 잡아주면 되지만, 요즘은 최근에 이제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프리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교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위치가 티칭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로봇이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직접 교시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협동 로봇에 대한 이 프리드라이브라고 하는 자유주행 모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티칭 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로봇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체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티칭 펜던트,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로봇을 이제 구성하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3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버튼식이 많았는데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에 부착된 티칭 펜던트를 이용해서 로봇의 이제 각 축, 6개의 축을 X축, Y축, G축,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베타 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키하고 버튼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티칭 펜던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뭐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입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칭 펜던트에 대한 구성은 여러분들이 뭐 각 회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된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입력 버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뭐 로봇 티칭 펜던트에 대한 메인 화면인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모델은 ABB 로봇이지만, 그래서 뭐 UR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야스카와 이런 로봇은 각 어떤 회사마다 이런 티칭 펜던트의 화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티칭 펜던트 메인 화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세부적인 것들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이브 저장 버튼을 통해서 마찬가지 이제 위치를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협동 로봇 티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티칭 펜던트를 이용해서 X, Y, G축 혹은 알파, 감마, 베타 축을 우리가 이동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협동 로봇 티칭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프리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위치라든지 이 작업자가 좀 편리하게 이 티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프리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 자유롭게 이제 티칭을 하고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형태는 이 좌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티칭 펜던트에서 프리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티칭 펜던트 위쪽 상단에 뒤쪽에 보면 마찬가지 프리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이 로봇이 원하는 어떤 위치라든지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에 대한 티칭이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자동화 공정에 대해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 자동화 공정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바로 FA,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하나의 어떤 자동화 장치라든지 로봇을 포함한 유닛에 대한 어떤 공정별의 최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공장 자동화를 포함해서 기획이라든지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모든 어떤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이라는 ICT 기술과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혹은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해서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이제 구현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진행 단계에서 바로 로봇에 대한 어떤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가 자동화 단계, 그 다음에 디지털화 단계, 연결화, 그 다음에 스마트화, 자율화 이런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자동화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실제로 맨 밑에 있는 하위 단계인 이 자동화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 AGV나 AMR, 그 다음에 3D 프린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PLC 어떤 제어 기술, 그 다음에 NC 공작 기계,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RFID라는 바코드라든지 키오스크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1단계 기초인 자동화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로봇 자동화 공정에서 PLC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LC를 사용하는 목적은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에 대한 어떤 자동화가 있었을 때 이 로봇의 제어기에서 마찬가지 각각의 어떤 명령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스위치 혹은 엔코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램프 이러한 것들을 각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설비들이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 PLC를 또 로봇의 제어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연동을 시켜서 제어하는 것을 바로 PLC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PLC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런 어떤 제어 컨트롤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면 각각의 스위치 제어라든지 혹은 램프 제어라든지 액추에이터 제어가 가능하게끔 하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자동 제어라든지 이 모니터링을 위한 제어 장치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용 로봇 제어라든지 자동 조립 라인에 대한 어떤 제어라든지 공작 기계 혹은 제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자, 우측에 보시는 것이 바로 PLC에 대한 개념도를 이야기하는데, PC를 통해서 우측에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것을 라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라다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마찬가지 PLC의 USB 타입이라든지 RS23이라고 하는 혹은 이더넷이라고 하는 이런 통신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심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게 되면 내가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수행에 대한 어떤 시퀀스,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PLC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자동화 공정의 PLC 활용입니다. 실제로 이 PLC라고 하는 것은
로봇 자동화 공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로봇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PLC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을 바로 SI라고 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LC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그 교육들을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로봇 제어기 같은 경우에 내부에 어떤 PLC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 PLC에 대한 이 포트라고 하는데 이런 신호선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PLC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모터, 램프 혹은 실린더 장치와 각종 센서들을 제어하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로봇 자동화 공장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제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래서 로봇 제어기를 통해서 만약에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더 자동화할 때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PLC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PLC의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다 시스템과 그 다음에 HM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공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공정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설비 등에 대해서 이 작업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양들을 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사용자하고 다양한 어떤 기계 장치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어떤 그런 통신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모니터링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래에 보시는 그림이 이런 어떤 스카다라든지 HMI를 통해서 각 공정별로 있는 열이라든지 온도, 압력에 대한 어떤 물리량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스카다보다는 HMI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위 개념이고 바로 큰 개념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자동화 공정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공정 설계에 대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공정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3D 모델링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인벤터라든지 솔리드웍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설계 툴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봇과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우측 맨 상단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엔드 이펙터라든지 그리퍼,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설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공정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UR 로봇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그 다음 작업대라든지 작업물, 이런 워크피스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의 공정이 수행됐을 때 이 걸리는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수량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든가 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어떤 공정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여기 상에서 이제 보완할 수 있거나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자동 공정에서 제조 공정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가공과 조립 공정이라든지 혹은 자재에 대한 취급, 그 다음에 검사와 시험, 그 다음에 조정과 통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조 공정에 대한 다양한 구성들을 로봇 자동화로 이제 공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로봇 자동화 공정에 대한 도입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산업군이나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로봇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립이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도장 작업, 그 다음에 용접 작업, 그 다음에 뭐 섬유 분야에서 이런 형태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 뭐 포장, 그 다음 조립, 분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검사 작업,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한 이해 및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로봇 제조 플러스 사업에서 이 공정 모델에 대한 어떤 실증 기준에 대한 사례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각 산업 분야에 있는 로봇을 도입했을 때 실증 사례를 통해서 작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뭐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입했을 때 그런 위험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고, 이런 실증 모델을 이 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 자동차 부품, 그 다음 다양한 어떤 식음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실증 모델을 투입을 시켜서 말 그대로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사례들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계 분야에 대한 어떤 표준 공정 모델인데, 실제로 이제 이송 및 프레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품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고열이라든지 혹은 무게가 많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 자동화 혹은 표준 공정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이제 배제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송도 있지만 이 프레스 작업에서도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뭐 부품 처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그림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로봇들이 각 공정별로 부품을 다 이송하고 그 다음에 작업도 완성하고 또 마찬가지 이 부품을 투입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피더 혹은 피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품의 공급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전사적으로 로봇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공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 텐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금속, 플라스틱 분야입니다. 실제로 금속, 플라스틱 분야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이라든지 핫 챔버 다이캐스팅이라 하는, 우리가 이 금속에 대한 어떤 그런 금형 공정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한 사출물에 대한 금형 공정도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을 때 고열에 의해서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로봇이 이제 투입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머신 텐딩이라 하는 가공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품을 이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머신 텐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플라스틱 분야에 이런 이제 표준 공정 모델을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머신 텐딩에 대해 적용한 표준 공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작업을 이제 가공물을 하게 되고 로봇이 전부 다 말 그대로 머신 텐딩에서 이송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정이라든지 뭐 이런 마지막에 이제 표면 처리 뭐 이런 것까지도 작업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쓰는데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자동차 부품 분야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이렇게 이송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뭐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작업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마 처리라고 하는 이제 글라인딩,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취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적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팔레타이징에 대한 그런 공정 모델을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안전 펜스가 있는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직교 좌표 로봇을 통해서 제품을 이제 로딩을 적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박스를 픽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박스 이송하고, 그 다음에 박스 팔레타이징이라는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형태를 지닌 그런 표준 공정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것인데,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그 PC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반도체를 이제 그 인쇄회로 기판 초록색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상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로봇을 투입해서 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도금이라든지 인쇄, 그 다음 검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혹은 표면 처리, 그 다음에 라우팅 포장까지 이 전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전기전자 분야의 표준 공정 모델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식음료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뭐 식음료 분야에서 마찬가지 뭐 조립 분해라든지 양념에 대한 혼합들, 혹은 뭐 실제로 반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표준 공정 모델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요즘은 뭐 사람 자체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는 뭐 사람도 좀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러한 어떤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해서 식음료 분야에서 뭐 오물질에 대한 투입을 방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양념 혼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표준 공정 모델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식품 음료 분야에서 이 표준 공정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조립 분해 혹은 양념 혼합 이라는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섬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이 보빈이라고 하는 이 실 원사를 가면 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허리 디스크라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섬유 분야에서 표준 공정 모델을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서 이렇게 이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혹은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적용한 것이 바로 섬유 분야의 표준 공정 모델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 로봇이 이제 이동을 해서 이 지그 혹은 대차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빈의 탈피기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것과 같이 탈피기에서 이 비닐 포장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로봇이 이제 보빈 픽업 및 그 다음에 대차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바로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표준 공정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습득한 기초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로봇 직업교육센터에 개설된 오퍼레이터, 코디네이터, 물류자동화 교육을 수강하셔서 로봇 직무 능력 향상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